이 60층짜리 빌딩의 진짜 주인은 3,000원짜리 국수를 파는 저 할머니이십니다. 나의 이 한마디에 수천억 원의 자본이 오가는 이사회의 객석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평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강남의 심장부, 그 노른자 위 땅 한복판에 낡고 허름한 국수집을 그대로 두겠다는 선언은 자본의 논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자살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왼쪽 손등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만지며 나는 이 건물의 진짜 주춧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콘크리트가 아니라 20년 전 어느 겨울밤 나를 살렸던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년 전의 겨울은 유독 길고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낡은 가방 속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도면 뭉치를 소중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 도면은 나의 유일한 꿈이자 동시에 나를 끝없이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개와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오는 밤 11시 반, 서울의 가파른 언덕길 위로 불어오는 칼바람은 나의 얇은 코트 깃을 가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나의 손등은 추위에 터져 붉게 갈라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흩어져 눈앞을 가렸습니다. 나는 길가에 세워진 전신주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방 속의 도면이 구겨질까봐 조심스레 매만지며 나는 나의 초라한 현실을 되새겼습니다. 명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모전은 번번이 떨어졌고 작은 설계 사무소의 인턴 자리조차 나에게는 과분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에서는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으로 버틴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나의 발길이 멈춘 곳은 골목 어귀의 작은 국수집이었습니다. 청운 국수, 간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낡은 미닫이 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이 시린 눈가에 닿았습니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으려다 망설였습니다. 주머니 속의 무게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았습니다. 잔치국수 한 그릇에 3,000원. 지금 나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스치는 진한 멸치 육수의 향기는 이성보다 먼저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향기는 단순히 음식의 냄새가 아니라 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다는 구원의 신호 같았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김서린 공기가 나를 덮쳤습니다. 식당 안은 사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엔 세상 그 어느 대성당보다 경건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낡은 벽지에는 누렇게 변한 신문지들이 붙어 있었고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들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듯 보였습니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잔치국수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가장 싼 메뉴였습니다. 식당 주인인 정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수증기 너머로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조심스럽게 소면을 삶아 찬물에 헹궈냈습니다. 나는 차가운 손가락을 비비며 낡은 식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결마다 베어있는 세월의 흔적,
누군가의 젓가락질이 남긴 미세한 흠집들, 그리고 희미하게 풍기는 고춧가루와 멸치의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냄새. 나는 직업적인 본능으로 그 공간의 구조를 훑었습니다. 낡았지만 견고하고 초라하지만 질서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식당은 어떻게 이토록 오랜 시간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것일까 나는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툭 소리가 나게 그릇을 내려놓고는 다시 멸치 내장을 손질하러 돌아앉았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수 가닥을 휘젓던 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얀 소면 아래 넉넉하게 깔린 돼지고기 고명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수북하게 쌓인 고기들은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면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저는 그냥 잔치국수를 시켰는데요. 이건 고기국수잖아요. 돈이 더 나올 텐데. 할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 나온 거 아니니까 그냥 먹어. 오늘따라 고기가 좀 남아서 버리긴 아깝고 해서 넣은 거니까. 젊은 놈이 어깨가 그렇게 처져서야 국수 가닥이나 제대로 씹겠어? 주는 대로 먹고 기운이나 차려. 국수 한 그릇에 사설이 길어. 그 말에 나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가난을 배려하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마치 실수인 양 혹은 아무것도 아닌 양 건네는 따뜻한 기만. 나는 목구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국수를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면발은 매끄럽게 목을 타고 넘어갔고 육수의 깊은 맛은 텅 빈 속을 채우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숨겨진 고기 한 점을 씹을 때마다 나는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세월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한승우 대표, 나의 이름 앞에는 공간의 연금술사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60층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도심을 내려다보며 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수조 원의 자본이 움직이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들 속에서 나는 진짜 집이 무엇인지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책상 위에 차가운 가죽 폴더 하나가 놓였습니다. 청운동 3구역 재개발 사업 최종 실행안. 시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사였고 시행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나의 회사인 아르케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선으로 그어진 철거 예정구역. 그 정중앙에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작은 촛불처럼 청운 국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홀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외제차 대신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조용히 걸었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따뜻했던 골목길은 이제 쓰레기 더미와 버려진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담벼락마다 붉은색 스프레이로 쓰인 철거라는 글자가 마치 상처처럼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이미 창문이 깨진 채 텅 비어 있었고 길고양이만이 주인 잃은 골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미닫이 문 소리는 예전보다 더 삐걱거렸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여전히 그 자리에 정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머리는 이제 눈부실 정도로 하얗게 새어 있었고 굽은 허리는 더욱 깊어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무심하면서도 깊은 눈빛만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국수 하나 줘요, 할머니. 할머니는 묵묵히 일어나 냄비불을 올렸습니다. 나는 식당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천장에는 비가 샜는지 얼룩이 가득했고 벽면의 신문지들은 빛이 바래서 글씨조차 읽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식탁만큼은 여전히 깨끗하게 닦여 광이 났습니다. 나는 내가 이 건물을 부수고 그 자리에 화려한 유선형 빌딩을 세우려 한다는 사실에 지독한 부채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놓인 그릇 속에는 20년 전과 똑같이 소면 아래 숨겨진 넉넉한 고기 고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차마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곧 여기 다 허물어진다는데 알고 계세요? 할머니는 낡은 행주로 옆 테이블을 닦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알지. 하루에도 몇 번씩 검은 차 타고 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장 찍으라고 난린데 모를 리가 있나? 근데 말이네, 젊은이. 집이라는 게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거든. 30년 넘게 여기서 국수 삶으면서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겠어. 자식 대학 보냈다고 우는 애미 직장에서 잘리고 소주 한 병에 국수 말아 먹던 아비, 그리고 자네처럼 어깨가 축 처져서 들어오던 청년들. 그 사람들 숨결이 이 벽에 다 배어 있어. 여기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 기억은 다 어디로 가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나의 심장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것도 새 집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 주었던 공간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국수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육수의 온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오만함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의 설계 사무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가 청운동 재개발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협력사들은 항해 전화를 퍼부었습니다. 오후에 열린 이사회는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만 벌써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착공 지연 하루당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 전무가 얼굴이 붉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없이 회의실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나의 손에는 낡은 국수 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무님, 건축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력을 이겨내는 거? 아니면 가장 비싼 재료로 치장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건축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기억을 지켜내지 못하는 건물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나는 준비해온 새로운 조감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구조였습니다. 거대한 초현대식 유리 빌딩이 지면에서 약 5m 정도 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건물의 가장 깊숙하고 낮은 곳에 낡은 기와지붕의 청운 국수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캔틸레버 공법을 극대화한 구조입니다. 빌딩의 주하중을 양옆의 거대한 코어 기둥으로 분산시키고 중앙의 식당 부지는 물리적인 압력을 전혀 받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이 식당을 옮기지도 손대지도 않을 겁니다. 이 식당은 우리 빌딩의 심장이자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한 이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디자인은 훌륭하군요. 하지만 경제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 노른자 위 땅을 국수나 파는 노인네에게 공짜로 내주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이 식당이 이곳에 존재함으로써 우리 빌딩은 단순한 오피스 건물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가운 건물 아래 가장 따뜻한 국수집이 있는 풍경. 그 가치는 수천억 원의 임대료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손실과 리스크는 제 개인 지분을 담보로 책임지겠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나의 확신에 찬 눈빛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고집이 아닌 한 건축가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직접 세부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차 범위 0.1mm의 정밀한 설계, 식당의 낡은 석가래 하나가 닫히지 않도록 육수 냄비의 증기가 자연스럽게 건물 밖으로 배출되도록 공조 시스템까지 새로 설계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그린 도면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었던 그 따뜻한 손길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나의 집무실은 이제 고요한 요새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체불명의 우편물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재개발 구역의 지분 투자자들이 보낸 항의 서한이었고 몇몇은 나의 배임 혐의를 주장하는 법무법인의 통지서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오늘따라 더 차갑고 딱딱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숲이 나를 집어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환각마저 들었습니다. 나는 짙은 남색 슈트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목을 죄어오는 압박감은 물리적인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육중한 전용문이 열리며 골드건설의 최태섭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은 뱀 가죽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나의 맞은편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한 대표, 자네 정말 미친 건가? 국수집 하나 때문에 전체 공정을 6개월이나 늦추겠다고? 자네가 그리는 그 기묘한 조감도 말이야. 그거 공학적으로 불가능해. 집안이 그 노후화된 식당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침하하면 그 위에 올라가는 50층짜리 빌딩은 순식간에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질 거야.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금색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가 나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회장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집안 보강을 위해 하부 20m 지점까지 마이크로 파일 공법을 적용할 겁니다. 식당 주변부의 토양을 약품으로 경화시키고 빌딩의 하중은 식당을 우회하는 독립 기초로 전달되게 설계했습니다. 만에 하나 1mm라도 오차가 생긴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최 회장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겨우 국수 한 그릇의 의리 때문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건다? 한 대표, 자네 건축가치고는 지나치게 낭만적이군. 하지만 명심하게. 자본은 낭만을 기다려주지 않아. 일주일 주겠네. 일주일 안에 할머니를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든 아니면 내가 직접 철거 용역들을 투입하든 결정하게. 최 회장이 나간 뒤 나는 텅 빈 사무실에서 나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분노였습니다. 나는 다시 도면을 펼쳤습니다. 선 하나하나에 나의 영혼을 담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요새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난 비는 눈보다
더 차갑게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청운동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제 골목의 가로등은 절반 이상이 꺼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기괴한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청운 국수의 희미한 불빛만이 유일한 생명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는 낡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흘러간 노래를 들으며 국수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습했지만 육수의 구수한 향기가 그 습기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국수 위에는 고기 고명이 2배는 더 많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는 일 말이에요. 건물을 짓는 일요. 사실은 파괴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는 닦던 그릇을 내려놓고 나의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나의 차가운 손등을 덮었습니다. 젊은이 건물을 짓는다는 건 말이네. 땅에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땅이 품고 있던 이야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이 국수집도 처음엔 그냥 흙바닥이었어. 내가 여기 와서 연탄불을 피우고 국물을 우려내고 배고픈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 공간에 뼈대가 생긴 거지. 자네가 그리려는 그 도면에는 그런 게 적혀 있나? 어느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제일 편안해지는지 그런 거 말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주방 구석에 있는 낡은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저 기둥을 보게. 30년 전에 내 남편이 이 집을 지을 때 산에서 직접 베어온 소나무야. 저 기둥 하나가 이 집 전체의 무게를 견디는 게 아니야. 저 기둥에 기대어 앉았던 수만 명의 고단함이 서로를 지탱하며 이 집을 세우고 있는 거지. 자네가 지을 빌딩도 그랬으면 좋겠어. 숫자보다 사람의 체온이 더 견고한 기초가 되는 그런 건물 말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기술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울 시간의 밀도였다는 것을요. 나는 가방에서 펜을 꺼내 식당의 낡은 벽지에 새로운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빌딩의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람을 피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선이었습니다. 마침내 착공 당일이 되었습니다. 청운동 3구역에는 수십 대의 거대한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집결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둘러싼 펜스는 차가운 은색으로 번뜩였습니다. 그 거대한 공사판의 한복판, 섬처럼 남겨진 청운 국수 주변으로는 특별한 장비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나는 안전모를 깊게 눌러쓰고 통제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나의 눈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훑었습니다. 식당 하부에 설치된 수백 개의 정밀 센서가 실시간으로 집안의 진동과 기울기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공정 정지. 마이크로 파일 주입 5cm 전에서 대기하십시오. 나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거대 파일이 지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쿵 하는 거대한 진동이 나의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식당 천장에 매달린 낡은 갓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른 채 식당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굉음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압력 20% 상승, 기폭 콘크리트 주입 시작하세요. 나의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초현대식 빌딩의 기초가 될 거대한 철골 기둥들이 식당의 사방을 둘러싸며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거인이 아주 작은 새 장을 소중히 감싸 안기 위해 팔을 뻗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의 순간이 지나고 마침내 첫 번째 메인 프레임이 안착했다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기초공사 1단계 완료.
식당 기울기 0.001도 이내. 안정화 성공입니다. 현장 소장의 외침과 함께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가 물 한 그릇을 떠다 나에게 건넸습니다. 고생했어, 청년. 이제 이 집도 새 옷을 입을 준비가 된 모양이군. 나는 그 물을 마시며 차가운 빌딩 숲 위로 떠오를 새로운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높기만 한 건물이 아니라 대지의 기억을 품고 하늘로 솟구치는 거대한 나무와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운동의 가파른 언덕길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초현대식 복합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단지의 중심에 우뚝 솟은 60층 높이의 아르케 타워였습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며 은빛으로 빛나는 그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거대한 우주선처럼 보였습니다. 건물의 1층, 정확히 말하면 건물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원형 기둥들이 마치 거인의 손가락처럼 지면을 받치고 있고 그 사이로 조성된 넓은 광장 한복판에 낡은 기와지붕의 청운 국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6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금싸라기 땅 위에 단 4평 남짓한 목조 건물이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예술작품이었습니다. 나는 완공식 당일 맞춤 정장의 단추를 채우며 타워의 광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르륵. 문을 열자 마치 시간이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오직 보글보글 끓는 육수 냄비 소리와 할머니의 도마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빌딩의 공조 시스템은 이 식당의 육수 향기가 광장 전체로 은은하게 퍼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나의 물음에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국수장수 팔자에 이런 대고를 다 얻는구먼. 근데 젊은이, 저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이 이 낡은 국수 냄새를 싫어하면 어쩌나? 나는 웃으며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저 높이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 냄새가 그리워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여기가 이 빌딩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자리니까요. 완공식 끝난 후 나는 품 안에서 가죽 케이스에 담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와 저, 그리고 이 빌딩의 이름으로 작성된 특별한 계약서입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공간 보존 및 영구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청운 국수의 소유권은 영구히 박정순 할머니에게 있으며 그 어떤 권력이나 자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둘째, 해당 공간의 임대료는 매달 0원으로 책정한다. 셋째, 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식당은 건물의 필수 구조물로 간주하여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서류 하단에 적힌 문구를 읽었습니다. 이 계약의 대가는 20년 전 이미 지불되었음 고기 고명 한 점의 무게.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젊은이, 자네가 왜 이런 짓을? 나는 천천히 할머니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왼쪽 손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기억나세요? 20년 전 겨울, 밤마다 막차를 타고 와서 고개 숙이고
국수를 먹던 그 가난한 건축학도요. 돈이 없어서 제일 싼 국수를 시켰는데 할머니는 늘 국수 아래에 고기를 숨겨주셨죠. 제가 미안해할까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할머니의 눈이 크게 써졌습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에 수많은 청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아픈 손가락 같았던 한 소년의 얼굴이 나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아이고, 자네가 그 코트 얇던 그 청년이었나? 어머나 세상에. 할머니의 마른 손이 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주신 건 단순한 국수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말라는 응원이었고 이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설계도였습니다. 제가 이 빌딩을 이렇게 지은 건 단순히 할머니를 돕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 도시가 아무리 화려해져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심이라는 주춧돌을 박아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30년 넘게 국수를 삶으며 밴 육수의 향기가 나의 슈트에 스며들었습니다. 1년 뒤 아르케타워 1층의 청운 국수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수천 명의 직장인이 줄을 서서 그 국수를 기다렸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회장님과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 화려한 드레스의 예술가들이 모두 좁은 나무 의자에 어깨를 맞대고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직위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시름을 잇는 사람들의 평범한 행복만이 존재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국수 가닥을 넘기며 낮게 은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한 밥 한 끼는 훗날 당신을 지켜줄 가장 단단한 성벽이 됩니다.